돈을 잘 버는 회사는 왜 문을 닫을까요? 황당하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매년 흑자를 내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이 있고 직원들 월급도 밀린 적 없는 회사들이 줄줄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장님들이 직접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독일의 100년 기업들, 그 유명한 미텔슈탄트가 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더 심각합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일본의 100년 기업은 4만 5천 개, 미국은 2만 2천 개, 독일은 5천 개입니다. 한국은요, 16개, 고작 16개입니다. 장수기업의 토양 자체가 빈약한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직접 경고했습니다. 적절한 기업 승계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35만 개 기업이 폐업할 수 있다. 300만 노동자가 직업을 잃을 수 있다. 이게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정부에서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상속세 공제도 해준다고 하고요. 그런데 왜 기업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해외로 떠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넘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브랜드들, 락앤락, 777 손톱깎이, 한샘, 이 기업들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지금 한국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보시죠. 아, 그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경제 이슈를 팩트와 데이터로 분석하는 콘텐츠를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1997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낸 기업이 311곳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니까 주식으로 낸 거죠. 이 중 휴업하거나 폐업한 회사가 몇 곳일까요? 126곳입니다. 40.5%. 10곳 중 4곳이 사라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상속세를 주식으로 내면 지분율이 급락합니다. 30% 지분을 가진 오너가 상속세로 주식을 내면은 20%, 15%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경영권이 흔들립니다. 외부 투자자가 들어오면은 쫓겨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경영 의지가 꺾여버리는 겁니다. 정부가 받은 주식은 결국 휴지 조각이 되고요. 더 심각한 건 CEO 고령화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3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중소기업 시 이 5중 60세 이상 비율이 33.5%입니다. 3명 중 1명이 환갑을 넘겼습니다. 10년 전에는 14.1%였는데 2.4배로 늘었습니다. 평균 연령도 2013년 46.7세에서 2023년 55.4, 세로 거의 10세 가까이 올랐고요.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더 심각합니다. CEO의 80.9%가 60세 이상, 30.5%가 70세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당장 은퇴해야 할 시점인데 승계할 방법이 없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 가업 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56.2%가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기업이 문을 닫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상속세가 얼마나 높기에 수십 년 키운 회사를 포기하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 그 실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일본 55%에 이어 2위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매출 5천억 원 이상,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받으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주식 가치를 20%더 높게 평가합니다. 100억 원짜리 주식이 120억 원으로 계산되는 거죠. 여기에 50% 세율을 적용하면 실질 최고 세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사실상 세계 1위입니다. 쉽게 계산해 볼게요. 100억 원짜리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려면 최대 6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이 60억 원 현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주식을 팔면 경영권을 잃고요. 국제 비교를 해볼까요? 오 이씨, D38개국 중 15개국은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는 이미 폐지했고요. 이탈리아는 4%, 덴마크는 15%입니다. 독일은 30% 수준이지만 가업 승계 시 거의 100% 감면해줍니다. 한국은 2000년에 50%로 올린 이후 25년째 그대로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에서 승계 과정에 가장 큰 어려움을 물었더니 응답 기업의 80%가 세금 부담을 꼽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속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데 한국만 역주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가업 상속 공제 제도 운영하잖아요? 맞습니다.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해주죠. 그런데 실제로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89건입니다. 수십만 개 중소기업이 승계 문제로 고민하는데 연간 100건도 안 쓴다는 거예요. 왜 안 쓸까요?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경영, 지분 40% 이상, 10년 보유, 상속 후 5년간, 자산 40% 이상 유지, 고용 90% 이상 유지. 이 조건 하나라도 어기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이 덫에 걸렸을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 쓰는 브랜드입니다. 락앤락. 한때 밀폐 용기의 대명사였습니다. 창업주 김준일 회장의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대구에서 3남 4녀 중 6째로 태어난 그는 부친의 사업 실패로 중학교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고교 진학에도 실패했습니다. 체육 시험을 못 봐서요. 검정고시로 방송통신대를 졸업했죠. 1978년 27세에 국진유통이라는 작은 수입 업체를 세웠습니다. 창업 멤버는 자기 혼자였습니다. 유럽 전시회를 돌아다니며 국내에서 팔릴 만한 주방용품을 들여왔죠. 7년간 미국과 유럽에서 200가지 제품을 수입해서 196개를 성공시켰습니다. 98%의 성공률이에요. 자신감을 얻어 1985년 제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프랑으로 설비 대출을 받았는데 환율이 1년 만에 70% 폭등했습니다. 거기에 노사 분규까지 겹쳐서 3년 사이 인건비가 2배로 뛰었죠. 결국 회사 지분을 팔고 쫓겨났습니다. 본인이 말하길 1회전 시작하자마자 카운터펀치를 맞았다고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시 유통업으로 돌아가서 4년간 자금을 모았습니다. 남대문 상인들이 그가 돌아온 기념으로 컴백 오더를 내줬다고 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회사를 재인수했습니다. 10년간 시행착오 끝에 1998년 세계 최초 사면 결착 밀폐 용기 락앤락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세계 1위였던 미국 타파웨어의 약점을 파고든 거죠. 타파웨어는 실리콘 밀봉 방식인데 락앤락은 내면을 딸깍 잠그는 방식으로 밀폐력을 높였습니다. 2001년 홈쇼핑에 처음 등장했을 때 30분 만에 2,000세트가 매진됐습니다. 9회 연속 매진, 분당 1억 원 매출이라는 홈쇼핑 역사상 깨지지 않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회사가 왜 사모펀드에 팔렸을까요? 락앤락은 2004년 중국에 진출해서 5년간 연평균 147%씩 성장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브랜드 인지도가 99%에 달했죠. 119개국에 수출하고 1473건의 특허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10년에는 이 코스피에 상장해서 시가총액 1조 3천억 원을 넘겼고요. 김준일 회장은 포브스 선정 한국의 50대 부자 29 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2017년 김 회장은 39년간 키운 회사를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에 6,293억 원에 넘겼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건강 악화였습니다. 2014년 중국 사업을 직접 챙기다가 심혈관 질환으로 큰 수술을 받았거든요. 하지만 재계에서는 다르게 봅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분 매각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단 한 주도 증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두 아들도 모두 떠났고요. 6,293억 원에서 세금과 빚을 제외하면 3천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돈으로 베트남에서 건자재 유통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서요. 그 이후 락앤락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모펀드는 수익성을 앞세워 한국 공장을 매각하고 생산을 중국에 위탁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이 있던 브랜드가 중국 OEM 제품으로 바뀌자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2021년 5,430억 원이던 매출은 3년 만에 38% 줄었습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13분의 1로 토막났고 2023년에는 적자 전환, 기업 가치는 6년 만에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사모펀드 인수 후 8년간 약 1,365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회사가 망해가는데 주주에게 돈을 뽑아간 겁니다. 결국 2024년 자진 상장 폐지. 그런데 이게 락앤락만의 이야기일까요? 비슷한 운명을 맞은 기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777, 37, 세계 손톱깎이 시장 점유율 40%, 1위 기업이었습니다. 1975년 설립 이후 33년간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매년 8천만에서 1억 개의 손톱깎이를 생산하고 90%를 수출했죠. 직원 240명의 작은 회사지만 엄연한 세계 1위였습니다. 1997년에는 주룽지 중국 총리가 산업 시찰 중에 777 손톱깎이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 제품은 이렇게 품질이 우수한데 우리 제품은 왜 안 되는 겁니까? 더 대단한 일화가 있습니다. 1995년 보잉사가 777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보잉 777 비행기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37이 이겼습니다. 어떻게요? 1984년부터 이미 777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에 수출했다는 영수증을 창고에서 찾아낸 겁니다. 미국은 선사용권을 인정하거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죠. 그런데 2008년 창업주 김형교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김 회장은 사망 전 2년에서 3년 사이에 임직원과 가족에게 약 370억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고 미리 나눠준 거죠. 그런데 현행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하면 기존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한다. 김 회장이 증여 후 5년이 지나기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증여가 전부 상속으로 바뀌었고 유가족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약 150억 원, 현금으로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분 전량을 중외제약에 매각했습니다. 2005년에 창업주 사위가 63억 원의 회사를 되샀지만 예전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3년 300억 원이던 매출이 2023년 160억 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사례가 37뿐일까요? 국내 1위 기업들이 줄줄이 같은 운명을 맞고 있습니다. 한샘, 국내 가구업계 압도적 1위입니다. 1970년 조창걸 명예회장이 설립해서 입식 주방이라는 개념을 처음 도입했습니다. 한국 주방 문화를 바꾼 기업이죠. 코로나 시기에도 2조 원대 매출의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939년생인 조 회장은 한남 세녀를 뒀지만 모두 경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손자가 있지만 아직 10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손자에게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율 50%에 세대 생략 할증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거기에 최대 주주 할증 20%까지 계산해보면 세율이 95%까지 올라갑니다. 100억 원을 물려주면 95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결국 2021년 사모펀드 I MMPE에 1조 4,500억 원의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회사 측은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경영 철학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에서는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본질적 이유라고 봅니다. 유니더스,
한때 세계 1위 콘돔 생산업체입니다. 연간 11억 개가 넘는 콘돔을 생산했죠. 2015년 창업주 별세 후 상속인은 50억 원 상속세를 10년 분할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드 사태로 중국 매출이 끊기면서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사모펀드에 매각, 이후 사명을 여러 번 바꾸며 사실상 해체됐습니다. 농우바이오, 1967년 창업 후 국내 1위 종자 기업이었습니다. 2013년 창업주 별세 후 유족이 1200억 원의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농협 경제지주에 매각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술력 있고 수익성 좋고 시장 1위인데 상속세 때문에 팔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매물로 쏟아지면은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기술력은 뛰어나고 현금 흐름도 안정적인데 창업주가 고령이라 승계가 막힌 회사. 이런 회사들이 세금 때문에 팔 수밖에 없다며 매물로 나오면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은 먹잇감이 없습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31PwC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인이 바뀐 국내 중소기업은 1065개사, 거래 규모는 35조 원입니다. 연평균 355개 기업의 주인이 바뀐 셈이죠. 현재 후계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은 21만 개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기업들 모두 잠재적 매물입니다. 물론 사모펀드가 인수한 뒤 성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남양유업처럼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을 통해 정상화된 경우도 있죠. 하지만 락앤락처럼 단기 수익 추구로 경쟁력을 잃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은 창업주가 수십 년간 쌓아온 영업망, 기술 노하우, 조직 문화 같은 무형 자산이 새 주인 체제에서 쉽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속세가 사라져야 겨우 숨통이 트일 것이다. 중소제조업체들이 승계하지 못해 줄줄이 멈춰서면 해당 산업이 무너지고 결국 국가 경쟁력에 치명타를 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을 파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영국 헨리앤드 파트너스의 개인자산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 순유출이 2024년 1200명으로 세계 4위입니다. 유동자산 100만 달러, 약 14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이 한국을 떠났다는 거예요. 증가 속도가 무섭습니다. 2022년 400명, 2023년 800명, 2024년 1200명, 매년 2배씩 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400명으로 전망됩니다. 이들이 가져가는 자산만 약 21조 원입니다. 이들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미국, 호주, 캐나다.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상속세가 없거나 매우 낮은 나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특정 종목을 찍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할 기업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첫째, PBR이 현저히 낮은데 현금성 자산이 풍부한 기업입니다. PBR이 1 미만이라는 건 시장에서 자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금은 두둑하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이 놓치고 있는 숨겨진 보석이거나 대주주의 승계 문제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승계 디스카운트 상태일 수 있습니다. 둘째, 꾸준한 이익을 내지만 대주주가 고령이고 승계가 불투명한 기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력 30년 이상, 기업 대표의 80%가 60대 이상입니다. 자녀나 후계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M&A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좋은 가격에 인수되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헐값에 넘어가면 락앤락처럼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 한국 주식이 저평가되냐고요?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누가 열심히 기업 가치를 올리려 하겠습니까? 차라리 배당으로 빼거나 적당한 가격에 팔아버리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이게 밸류업이 안 되는 구조적 원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승계 분쟁이 발생하면 기업 가치가 급락할 수 있어요. 한미약품의 모자의 난,
기억하시죠? 상속세 재원 마련이 가족 간 골육상쟁으로 번진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세븐이 30년 넘게 쌓아온 손톱깎이 제조 기술, 락앤락이 수십 년간 구축한 글로벌 유통망, 유니더스가 보유한 의료용 장갑 제조 노하우. 이게 단순히 부의 대물림일까요? 이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고 수많은 일자리의 터전입니다. 일본은 2018년 가업승계 특례에서 고용유지 조건을 없앴습니다. 독일은 상속세율을 최고 30%로 제한합니다. 한국만 25년째 50%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기술 유출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지 제도 혁신의 계기가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상속세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